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쭉 몇 번 개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행사 끝나고 나서 관련된 그 자료들, 뭐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나와 있는 얘기들 보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 조금 더 시장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그 정책을 통해서 내 자산, 투자 시장에 얼마나 스며드는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섭외를 할 때 아무래도 실무도 좀 아시고 또 기존에 있었던 정책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거, 또 실제로 사실 뭐 정책이라고 해도 뭐 불평불만만 할 수 있지 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거나 뭐 입법을 할 수 있거나 제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얼만큼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줄 수 있나 고민을 해보고 여기 계신 분들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면서요. 최근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 흐름이나 또 투자 시장 뭐 이런 것들 같이 설명해 주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박찬웅 대표님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최근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변호사님이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얘기 재개발하려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원론적으로 아까 변호사님 얘기가 다 맞죠. 대진부터 사업성 500%인데 좀 현장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필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사태, 뭐 전세, 깡통 중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 사실은 이제 이주의 문제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 확 풀린 시기가 2014년, 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풀어준 게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의 스텝상 여러 스텝이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이주 시작한 게 2018년, 19년, 20년. 그 이주 효과에 의해서 저금리와 폭탄이 만들어진 게 저희가 재작년까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입주 시기가 온 거죠. 입주 시기. 사실은 재개발이 재개발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어떤 것 간에 타이밍,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고 언제 이거거든요. 사실 사업성이란 얘기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사업성 나오는 현장이 있냐? 뭐 용적률 500% 다 좋죠. 좋은데 현실성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진행해서 작년 어떻게 공사를 현장 실행한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런 현장들 보면 지금 건축비 엄청나게 오르죠. 감당 안 돼요. 요즘에 시공사들 면담해 보면 금융사와 같이 전 자문을 하는 게 있으니까 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공사 기간 같은 게 단가도 문제인데 요즘에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 시공사에 엄청난 이게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되게 슬로우하게 가죠. 그래서 시공사들 입장에서 어떤 시공사 아니 현장을 맡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단가 싸움도 있는데 또 싸우는 게 뭐냐? 기간을 되게 많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에서 이게 뭐가 문제냐? 금융비용이 막대하게 늘어나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마디로 여러분이 조합원, 즉 주체죠.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떤 돈? 빚. 은행에서 끌어다는 빚. 그 빚이 갈수록 용적률이 몇백 프로가 안에 엄청 커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재건축 단가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포인트 잡아서 같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사업이 지금 가기 쉽냐? 상당히 만만치 않죠. 일부는 가야 될 사업이 하나씩 나올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단순한 사업성. 왜 사업성은 변하는 거예요. 사업성은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도 변한 거잖아요. 사업성은 변화합니다. 그 포인트 잡아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꼭 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간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만 볼 거냐? 아니죠. 보통 우리가 이번에 용인 남사 발표를 하면 그런 택지주거 개발이 되면 가장 먼저 뜨는 건 투기는 뭐다? 토지. 토지 투기 먼저 뜹니다. 모든 테마가 같이 뜨지 않아요. 그 다음에 뜨는 게 뭐죠? 공사인부들 들어오죠. 원룸. 그 다음에 뜨는 게 뭐냐면 이제 아파트 이런 게 뜨는데 아파트는 사실은 늦게 떠야 되는데 워낙 이게 우리의 주거 타깃이다 보니까 먼저 뜨죠. 근데 그 다음에 내려가죠. 왜? 실제 이주 안 들어오거든요. 거기 택지 끝나고 할 때까지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죠. 그래서 순서가 항상 정해져 있죠. 돈의 순서가 땅 뜨고 원룸 뜨고
그 다음에 아파트 아니 공장 부지 이런 거 뜨고 지산 뜨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원래 정상적인 건. 자, 재개발도 똑같아요. 재건축도. 먼저 제일 핵심은 뭐냐? 이주. 이주할 때 원래 생각하는 건 이주가 제일 무서워요. 이주할 때 과연 이 재개발 단지, 재건축 단지만 돈이 뜨느냐? 아니에요.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세가 떨어진 이유, 볼륨 자체가 이주 볼륨이 되게 작은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볼륨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다시. 그러면 여전히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뭐였냐면 빈집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동을 안 해버리니까 당연히 부족하지 않죠. 근데 다시 이주가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여기 앞에 있는 어떤 A단지, B단지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사업 안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돈이 될 수가 있죠. 왜?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하는 재건축과 지금의 공사비들, 금융 비용들, 구축들이 더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지금 그 서울 시내 강남 4구 안에서 뭐 이렇게 서초부터 강동구, 뭐 강남구 이런 거 다 송파 자세히 가서 보시면 재건축 진행하고 짓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조합원들이 의외로 나이 많은 분들이 많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추가 분담금 예측을 되게 적게 해요. 제가 장담하지만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 초과 부담금 이번엔 내년 말 중국 시점 안에 들어온 것들은 엄청날 거예요. 예상보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 나와요. 오히려 새로운 재건축 가구보다 돈이 있으시다면 그때 노리는 게 맞아요. 사실은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타이밍과 현실적 얘기가 좀 버무려져야 돈 되는 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생각하시는 게 재개발, 재건축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앞에서 너무 열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네. 저도 저렇게 톤을 올려야 될까? 저는 좀 차분하게 소개니까요. 저는 여러 번 왔으니까 아마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거의 뭐 99% 공감하는 부분이고, 타이밍,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은 타이밍 너무 중요합니다. 타이밍 중요하고요. 제 두 번째 책이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라고 했다가 망했습니다. 타이밍 잘못 잡아가지고요. 이 하필이면 2016년에 나왔는데요. 2016년이 오르는 중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뭐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 하반기가 안 좋았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장미 대선 5월 달까지 안 좋았어. 그때 나와가지고 좀 팔리다가 망해버려서 타이밍 잘못 잡았는데, 타이밍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잘 잡아야 되고요. 또 하나 재밌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가 돼서 이제 기자분들이 막 전화가 옵니다. 그쪽에 모 아파트가 막 사람들이 막 찾고 있다고. 거기 대림이죠. 대림 이편화세상에서 그 무인도 같은 아파트를 하나 지었어요. 그 생뚱맞게. 거기 가보면 엄청 촌이거든요. 말이 용인시지 완전 지방이에요. 거기에 무슨 저수지도 있고 막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데 이제 안 되죠. 마이너스 뭐 3천까지도 나오고 막 이러다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쪽 일대가 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 언제 끝날까요? 개발하면? 이제 발표해가지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부터 뜨죠. 그 언제 아파트 시장으로 오냐고. 10년에서 한 20년, 최장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파트 시장이 타이밍인데 20년 동안 지금 투자해가지고 그때 뜰 때까지 기다린다?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는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붕 뜨다가 한번 깔아앉거든요. 개발 호재가 20년 개발 호재가 지금 들어가서 20년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기다렸다가 집값이 더 떨어졌을 때 한 번은 옵니다. 그때 들어갔다가 붕 뜰 때 진짜 뭐 삼성이 뭘 발표가 되고 진짜 막 투자가 되고 뭔가가 펜스 하나 치고 막 그럴 때 사실 파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란 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오늘 아마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타이밍 중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발제 일부에서 발제했던 김예림 변호사고요. 제가 이제 올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뭐 일기 신도시 말씀드렸으니까 그 올해 이제 강남권 청약 단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약 가점이 충분하시다라고 하면은 청약 한번 노려보시면 좋은데 이 청약 말고도 그 대부분 우리나라 뭐 일반 분양하는 단지들 7, 80%는 재건축 재개발로 다 만들어지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시세를 좀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청약을 내가 당첨되고 싶다고 해서 당첨되기 어렵잖아요. 그러시니까 이제 뭐 조합원 입주권 시세를 보면 사실 강남권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서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실 수 있지만 청약에 당첨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고, 아니면 주변 신축에서 갑자기 급매로 나온 것들이 좀 싼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청약단지 주변을 이제 그 한번 보시면서 뭐 신축 급매 나오는 거나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메이플자이 이런 데도 보면은 뭐 지금 어쨌든 조합원 입주권으로 매물이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보면은 지금 분양권은 분양가는 한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로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조합원 입주권 시세를 보면 한 7천만 원 후반대에서 8천만 원 후반대까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뭐 분담금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같은 평형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특히 조합원 입주권은 좋은 동호수나 평형을 자기가 가져갈 수가, 조합원들이 대부분 가져가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하셔서 좀 그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레미안 레벤투스라고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분양하는 단지 있어요. 여기 도곡 3호 재건축인데 뭐 규모는 작아요. 3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주변에 보면 이제 도곡 렉슬 아파트 이런 데도 보니까 지금 한 5구형 뭐 16억대의 매물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매수하셔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단지를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지지옥션이라는 경매 정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현입니다.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경매 시장을 좀 읽고 좀 분석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앞서 이제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지금은 뭐 들어갈 약간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주 업무가 이제 경매다 보니까 저는 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지금 경매로 진입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에 대해서 약간 생소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서 전반적인 경매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낙찰가율 아시나요, 혹시? 낙찰가율이라는 것은 감정가 대비 얼마의 낙찰이 됐느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10억짜리가 8억 원에 낙찰이 됐다면 낙찰가율은 8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지금 70%대예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90%까지 육박을 했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요. 그리고 지금 70%대라면은 보통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경기 침체 기간인 2012년, 2013년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올랐었죠. 그러다가 작년 11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서울은 지금 낙찰가율이 70%대예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근데 서울 아파트가 2021년도에는 1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가 감정가 10억짜리가 경매로 나오면 12억 원에 낙찰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70%대. 그리고 서울을 약간 이제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비강남권보다는 약간 강세입니다. 낙찰가율이 80%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비강남권이 지금 70%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권으로는 계속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강남권은 약간 침체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경매로 나오는 것들을 그러면은 낙찰가율이라는 게 보통 한 6개월 전에 이제 매겨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낙찰가율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그럼 시세보다는 얼마에 싸게 살 수 있는 거냐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반적인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전체는 다 조사를 못했고요. 제가 몇 개 표본만 뽑아서 한번 봤었습니다. 근데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강남권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강남권의 그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26평형이 경매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낙찰가가 22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가를 보면은 23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1억 원 정도 싸게 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10%도 차이가 안 나요. 한 5%, 4%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다음에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진행 중이죠. 거기가 23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 거기 호가가 2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강남권 같은 경우는 경매로 낙찰을 받으나 매매로 사느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46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지금 호가가 46억 원입니다.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왜 경매로 낙찰을 받느냐?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근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려고 이렇게 경매 시장으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실거주를 안 하고 바로 임대를 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요.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이편 세상이 5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30평대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호가가 매도 호가 최저 호가가 7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낙찰 받은 사람은 보통 25%를 싸게 산 거죠. 그리고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가 11억 5,5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호가가 13억 5천만 원입니다. 한 15% 정도 싸게 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권을 제외한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진입을 해서 내 집 마련하기에는 적정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 계속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경기권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권도 한 70% 정도 해요. 낙찰가율이. 근데 그 경기권은 약간 저가 아파트들로 응찰자 수가 많이 몰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특례보금자리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KB시세 9억 원 이하 그런 것들 중에서 2회 내지 3회 정도 유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낙찰가율이 60%대예요. 처참하죠. 인천 같은 경우는 그 단기간 내에 빠르게 상승한 그런 이유도 있고요. 공급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낙찰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구나 부산 이쪽 지역도 공급이 많은 지역은 60%대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오피스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값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대체자 역할을 했던 그 중대형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낙찰가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소형 오피스텔은 낙찰가율이 높습니다. 응찰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이유가 뭘까요? 사실 1, 2억 원대로 할 수 있는 것들, 대출을 받지 않아도 내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응찰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경매 동향입니다. 그리고 빌라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2021년도에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전세값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그 전세 수요가 이제 빌라 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전세가도 덩달아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값 하락장에서는 좀 빌라가 더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깡통 전세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깡통 전세 문제도 2013년도에도 깡통 전세 언제죠? 2009년도, 2013년도 그때에도 깡통 전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약간 상황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낙찰률 빌라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10%입니다. 즉 10건이 경매로 나오면은 한 건 낙찰될까 말까 그 정도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깡통 전세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오히려 이제 자기가 낙찰을 받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죠 지금. 그래서 많은 손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제가 항상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경매 시장은 제가 아파트나 뭐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실수요자보다 투자자 수요가 많거든요. 투자 수요자들은 정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경매 시장에서 오히려 아파트 신고가가 나올 정도였어요. 왜냐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경매로 더 높게 사도 이거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망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자들마저도 지금 외면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경매를 들어가는 것보다 내 집 마련 수요자가 들어가기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경매 투자자는 아무래도 그 아파트에서 낙찰 받은 금액이 최저 가격이겠죠. 최저 가격으로 산정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선 최저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금액대의 낙찰 뭐 15% 내지 10% 내지 더 싸게 낙찰을 받았다면 앞으로 향후 그러면은 아파트 시장에서 10% 내지 15%가 더 떨어질 것이냐, 가격이 더 빠질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를 그렇게 만약에 더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 안 좋겠죠. 근데 제 생각은 경매 투자자가 15% 내지 20% 이렇게 할인해서 받았다면 그 밑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 이제 시장 전문가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아, 네. 박찬원 대표님만 처음에 말씀하셔서 박수 못 받고 그 뒤에 분들 다 받았네요. 네. 그 지금 오늘 주제 자체가 3월부터 변화되는 부동산 제도, 이곳으로 돈이 몰린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은 뭐 정책 얘기 많이 할 땐 다른 분들 뭐 다 지루해하시고 막 열만 받아 하시더니 역시 돈 얘기하니까 눈들이 좀 커지시고, 또 양쪽에 끝에 계시는 박찬원 대표님하고 이주연 연구원님 같은 경우 또 처음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할 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인만 소장님하고 김예림 변호사님은 말씀을 좀 줄여주시고 당분간, 그다음 박 대표님하고 이주연 연구원님 말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 대표님, 저 좀 궁금한 게 지금 이곳으로 돈이 몰린다잖아요. 뭐 좀 주목할 만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소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유심히 좀 볼만한 그런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왜 그런 상품 쪽으로 그 지역 쪽으로 돈이 몰릴 것 같냐라고 하는 거에 뭐 오랫동안 뭐 사업도 하시고 또 실무적으로도 하시고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하니까 몇 번 망해도 보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같이 좀 공유를 하시면서 지역하고 또 괜찮은 상품 같은 거 있으면 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망해본 경험이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은 이제 어떤 지역을 띄운다는 건 좀 조심스러워서요. 사실 아까 이 의원님이 말씀하는 거 약간 보태서 해드릴 얘기가 있어요. 사실 경매를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경매 데이터에서 저 같은 경우 보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경매에 나오는 물량 아파트 보죠. 사실 많은 공포가 있어요. 정말 많은 공포가 어떨 때 보면 언론에서 조장이 돼요. 어떻게 보면 갭 투자도 역으로 말하면 외람된 말이지만 언론이 만드는 역할이 커요. 그게 올라가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실제 이게 정말 우리가 부담이냐는 경매에 나오는 물량을 보면 되죠. 실질적으로 상가나 이런 거 뭐 이상한 것도 지방에 있는 물건 말고, 그러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강남지도 보면 되게 적어요. 그러면 되게 의외로 튼튼하다는 거죠. 사실은 아까 이제 시장 중에서 저희는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들어보시면 강남부터 시작해서 지역별로 보면 자산가들, 어떤 거주민이 자산이 튼튼한 지역일수록 되게 안정적 시장을 유지하고 있죠. 테마로 보면 쭉 밑에 가면 빌라 시장이 나와요. 안 좋죠. 대단히 안 좋아요. 요즘에 깡통 전세 얘기도 나오고 별거 많죠. 물론 과거에 반복됐죠.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싶어요. 아까 제가 2주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은 공급과 우리가 공급이 부족한 안에 이거 따지는 게 사실 2주하고 되게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2주를 생각하지 않으면 공급이 부족한에 맞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2주가 일어나는 시점, 또는 전세가가 가장 갭 투자가 높았던 작년 말을 생각할게요. 올해 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깡통 전세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전쟁이 있죠. 시장에서는 이 말이 많겠죠. 누군가는 폭락이다, 누군가는 그래도 시장 다지기다. 계속 그 얘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느 게 맞냐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올해 말을 넘겨서 내년이다 그러면 최소한 전세 시장은 한 번 정도 떨어진 시점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경매로 제가 만약 아까 제일 안 좋은 빌라를 들어가겠다. 왜? 거기가 제일 낮게 받거든요. 제일 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빌라 시장이라는 게 자세히 생각하시면 도시만에서,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서울 시내 조사를 하면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이슈가 없는 동네가 없어요. 가보면 여기도 이슈 다 있어, 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세계 대도시 웬만한 거 다 가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저가 주택들 많이 봐요. 일본 가서도 보고. 사실 이 저가 주택 문제가 이 도시 및 순환 개발할 때 가장 난제요, 난제. 정부가 만들지 못하는. 우리 테마에서 서울의 가장 저가 주택은 빌라 시장이에요. 물론 부작용이 있고 막 욕하죠. 저도 알아요. 그 빌라가 특히 장난치는 뭐 빌라, 저는 개인적으로 죽어 맞다 가다가 봐요. 그런데 그거는 좀 치부하고
장기적으로 저 주택이 우리 이 도심이라는 공간에 필요한 거냐, 만들 수 있는 거냐, 현재 건축 단가부터 모든 거 시작해서 쉬운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사라 아예 안 되죠. 신축 사라 그건 아니죠. 지지 옥션 들어가면 정말 요즘에 낙찰가들 엉망인 거 구옥들 많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아닌데 전 내년부터는 저부터가 들어가서 잘 보려고 그래요. 왜? 이제 전세가 한번 다져지게 했잖아요. 2, 3년간은 여전히 갱신권이 있으니까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내가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법을 완화했을 때 그 이주의 효과는 4, 5년 뒤다 하면 아 그때 가면 거기에 나오는 노후주택에 사는 사람은 절대 돈 많지 않아요. 세입자라면 그들이 나오는 시기 광풍 쪽으로 아까 저 변호사님이 보여주는데 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신기도시 말고도 도시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광풍이 한 10년 불 거예요. 그때 가장 문제 부작용 시장은 어디냐? 서민시장이에요. 그 도시만에서 꼭 역세권 아니더라도 그거를 잡아들일 수 있는 시장 중 하나는 저는 경매시장으로 봐요. 제일 낮은 상품으로 제일 비싼 저기 압구정 아파트 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가시면 좀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제가 항상 봤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같이 뛰어들잖아요. 그건 달리기예요, 달리기. 아 지금이 바닥이래. 여러분 바닥 정말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거든요. 원래 자산가들이 좀 여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돈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금리도 영향을 볼 때 제일 마지막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뭐 누군가는 야 방향성이 끝으로 왔냐? 그러면 그때 들어가죠. 왜? 자산 많은 분은 여유 있잖아요. 왜?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잡지. 바닥 꼭 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 인생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절대 그거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들을 오는 것만 잡아서 투자하는 게 맞는 거로 보고 지역보다는 저는 그게 중요해도 받고 지역을 이제 말한다면 저는 이제 이 지금 서울 시내에서 뭐 모아주대 가는 데가 있잖아요. 사실은 사업이 이 사업성이 쉽지 않은 자산가가 적은 지역은 못 가요. 사업성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빠른 곳이 어디냐? 결론은 아까 자산가들 시장이죠. 그러면 자산가들이 있는 재건축 시장을 돈 들려면 힘들죠. 거기 있는 세입자를 타겟으로 해서 그 세입자가 이주할 만한 집, 그 옆에 나홀로 아파트가 됐든 나홀로 뭐가 됐든 그게 1차적으로 내년 후에 움직일 만한 시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시장 중에서 지금 공사 중인 것들 진심입니다. 제가 정비업체도 알고 만나고 하지만 추가 부담금 상당합니다. 예상보다. 그거 못 받아낼 분들 많아요. 나이 든 분들 못 받아내요. 낼 수가 없어요. 입주도 힘들고 상당한 매물이 쏟아질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 우수하고 좀 있는 지역들은 내년에 노려볼 만한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박수 받네요. 저는 뭐 박찬호 대표님이 지지 옥션 홍보팀인 줄 알았어요. 엄청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김 소장님은 뭐 어떻게 보세요? 뭐 돈 되는 시장이라든지 뭐 괜찮은 흐름 포착 뭐 좀 주시겠어요, 얘기? 짧게 하라고 해가지고요. 예. 저는 자주 나와가지고 일단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무슨 특정 지역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맞지 않아요. 특정 지역을 찍어준다. 저는 그 자체부터 틀렸다라고 보고요. 지역이 맞다는 얘기는 타이밍과 지역이 맞아떨어지는 거지 지역만 찍으라 그러면 강남을 찍죠. 단 비싸서 그렇지. 지금 강남에 들어가는 게 과연 옳으냐. 사실 우리 작년 10월, 11월, 12월 많이 떨어졌잖아요. 강남 지역은 비교를 해보면 다른 지역들보다 덜 떨어졌거든요. 물론 강남에서도 도곡렉스는 마이너스 33% 정도 떨어졌고 헬리오시티도 마이너스 33% 떨어졌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한 20%, 21%까지는 올라왔어요. 강남의 뭐 반포 쪽은 더 덜 떨어졌고 그러면 덜 떨어졌으니까 진짜 강남이네? 확실하네? 이제 바닥 다졌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바닥을 봤나요? 아직 바닥 보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떨어진 바닥이 진짜 바닥이냐? 저는 진짜 바닥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우리 2008년도,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지면서 쭉 빠졌죠? 쭉 빠졌다가 이제 규제 막 완화하잖아요. 규제 완화하고 금리 그때는 금리가 내렸어요. 다시 약간 V자 비슷하게 올라오고 그때부터 등락을 거듭하다가 한 번 더 출렁였거든요. W자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W자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타이밍과 지역을
같이 구분해서 좀 들어가야 되고요. 타이밍은 잘 맞춰야 돼요. 아파트 시장이냐 토지 시장에 따라서 다르고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매도 우리 그런 착각을 해요. 경매 가면 엄청나게 저렴한 급매물보다 더 급매물을 막 주워 담을 수 있을 거야. 생각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아파트도 그 이주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더 비싸게 돈 주고도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제 후배가 그 자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분쟁이 생겨가지고 누나들하고 가족끼리 분쟁 때문에 돈이 없지는 않은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경매로 넘겼는데 용산에 있는 물건이에요. 위치가 괜찮았어요. 그게 32억? 감정 가격이 32억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후배가 나보고 낙찰 받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 주면 내가 하지. 뭐 이러다가 저는 한 35억 정도 받거든요. 뭐 큰 욕심 부리고 싶지도 않고 해서 제 주변에 친한 분들한테 한 35억 정도에 들어가 봐. 뭐 사실 시세는 40억이에요. 40억 이상 맞아요. 제가 감정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최소 40억인데 최소 40억이라고 해서 40억 주고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42억 낙찰됐어요. 그 후배 입 잡아 째졌죠. 자기는 40억이면 그냥 일반 매매로도 팔려고 했는데 낙찰이 42억이 됐거든요. 근데 뭐 열 몇 명인가 엄청나게 경쟁률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주워 담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타이밍과 좋은 기회를 잡아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아파트 시장도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강남도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가는 거고요.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는 걸 보면 송도하고 동탄은 최근에 조금 회복했는데 마이너스 50%까지 갔거든요. 저는 마이너스 50%간 물건은 잡아도 된다고 봐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50% 정도 보거든요. 저는 물론 더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데 마이너스 50% 갔는데 거기서 더 떨어진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보통 한 마이너스 30%에서 아까 이주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거기서 더 떨어져 본들 더 떨어질 마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30% 정도 고점 대비 떨어진 매물 들어가서 잘 살다 보면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마이너스 40이면 나는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손해보고 나중에 올라가면 우상향하니까 그 이상의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뒷타임이 있으면 제가 뭐 지난번 강의 때도 바닥 시그널 이야기했지만 100% 타이밍은 정확히는 잡을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좋은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곳으로 돈이 몰린다 말씀은 안 하시면서도 다 조금씩 힌트는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찬웅 대표님. 한마디 해도 돼요? 제가 먼저 말하고 하세요. 박찬웅 대표님이 뭐 재건축 단지 옆에 주택들 이런 것도 힌트고요. 또 김인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점들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고점 대비했을 때 한 50% 정도 하락한 곳들은 조금 유심히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박 대표님 오늘 처음 나오셔가지고 말씀 많이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이제 현장에서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합니다. 사업 크게 하고 있고 그래서 금융 뭐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예전부터 제가 2008년에도 저 2008년에 망했어요. 사실은 재개발은 2004년부터 7년, 8년까지 되게 크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를 망했습니다. 사업 크게 벌다가 어린 나이에. 뭐 지금 어린 나이인데 그때는 정말 어렸죠. 그래서 복구되는 과정도 좀 알긴 알죠.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불황 이후에 시장이 올라가는 걸 제가 한번 경험했을 때 뭘 봤냐면 지금 같은 시기가 왜 이제 저는 약간 아까 김현 대표님 맞으면서 약간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다린다는 걸 제가 별로 싫어해요. 어떤 방향으로 보면 보통 불황에서 요즘에 다지기란 말이 왜 나오냐면 다 안 좋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자산 능력에서 좀 더 나은 아니면 자기 재무 구조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지든 간에 어떤 시장이든 그런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약간 단단해진 시장이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폭탄을 맞았어. 저희가 폭탄을 맞아서 다 초토화됐어요. 다시 집을 짓자 했는데 그때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좀 더 체력이 좋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벽돌집을 쌓아가는 거예요. 바로 올라갈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위험이 있는데 여전히 다시 포탄이 날아올 거고 되죠. 그러나
그때부터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자세히 들어가서 봐야 돼요. 바닥, 제가 항상 말하지만 바닥 보고 투자하겠다는 그거는 도박이에요. 그건 말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도박하지 마세요. 항상 가끔 이제 어디서 보면 뭐 저는 활동 많이 않지만 잘못 이들 보면 바닥 기다린다는데 저런 도박을 왜 하지? 바닥을 여러분이 그 수많은 변화 요인들 우리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을지 연준을 올렸던 그 의장도 잘 모르는데 모르는 거거든요. 변수가 장기적 흐름에서만 보는 거죠. 흐름에서 내가 다지기가 됐으면 저 물건이 장기적 방향성의 답이 나온다 가는 거죠. 아까 지역을 사실 물어보셔서 약간 대답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 이건 사견입니다. 이번에 이제 용인 남사 얘기하듯이 저희가 많은 사업이 이제 변화가 되겠죠. 옛날에 뭐 농사 1차 산업부터 2차, 3차 또 3차 안에서 지금 반도체 지금 많은 사업이 이제 한강 이남 쪽, 용인 쪽, 경기도 남부 쪽 집중이 되죠. 그걸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앞으로 돈과 또 마무리되는 사람이 들어올 거냐. 그런 식으로 보면 저는 이제 강북 쪽에 있는 데이터보다는 강남 쪽 아래, 강남 아래라면 아까 사실 변호사님 보여줬던 그 병점이죠. 느티마을. 그런 지역의 물건들이 왜 우리 양극화될 거잖아요. 대다수 국민이 상당히 힘들어질 거잖아요. 그 사람들 위한 집 거주 상당히 수요가 답이 나오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죠. 또 거기 전세가를 대단히 근접했어요. 올라온 게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매매가하고. 그런 지역들 찾아보기 시작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나중에 더 떨어지면 사겠다? 점쟁이 하지 마세요. 절대 힘들어요. 그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장기적 방향성에서 하시는 게 맞는 타이밍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아까 중간 말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자주 끊어도 됩니다. 끊으면 끊을수록 여기 계신 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시니까 좋습니다. 그 변호사님하고 이주연 연구원님하고 두 분 좀 편하게 뭐 그것도 괜찮고 근데 두 분은 아까 김 변호사님은 강남권하고 뭐 발제를 하면서 전체적인 단지를 찍어줬으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이런 제도의 변화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 또 재건축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박찬 대표님 지적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또 실무하시니까 뭐 최근 뭐 제가 본 것도 뭐 음마 아파트 상가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왜 사업들이 진척이 안 되고 이런 그 걸림돌들이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피해서 해라. 뭐 이런 것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사업이 요즘에 어쨌든 재건축도 많이 완화가 되긴 했는데 가장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웅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추가 분담금이 진짜 문제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추가 분담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사비 증액 때문에 갈등 빚는 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레미안 원밸리 이런 데도 지금 공사 중단될 지경에 이를 정도니까 그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추가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문제는 재초안이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 보면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뭐 한강맨션이 한 7억 나온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추가 분담금 보통 뭐 몇 억 나와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된 재건축 부담금까지 생각했을 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재초안 같은 거는 최근에도 조금 완화가 됐고 앞으로도 완화될 가능성은 있겠죠.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이런 추가 분담금들 고려했을 때는 뭐 1대1 재건축이나 뭐 단지 고급화된 단지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비용을 더 많이 들여가지고 뭐 이런 뭐 재건축 부담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줄이고 단지 가치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재건축들. 그래서 뭐 완공 아파트나 뭐 옥수동에도 뭐 한남하이츠 뭐 이런 데도 다 1대1 재건축 하거든요. 대형 평형으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는 곳들이 오히려 유망하다라고 보이고 또 그리고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 또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 면에서 상가 관련해서도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물론 새 상가 분양받으시는 거는 너무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높은데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상가가 지어지고 나면 뭐 조감도나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 상가 투자를 또 많이 물어보셔서 뭐 그런 쪽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 너무 작은 상가를 사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상가 배정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가도 배정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배정 받는 거는 정말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 강남의 일부 단지들은 상가조합원도 아파트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셔서 투자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잘 모르시는 게 시장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대치동에 남서울 종합시장이라는 데 있어요. 상가. 그리고 그 근처 홍실 상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남서울 종합시장 이런 데는 지금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서 나중에 지어지면 어떻게 되냐, 주상복합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만 90세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조합원 물량이에요. 그래서 상가 가지고 있는데 권리가액 높다. 그럼 90등까지는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 재건축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많아요. 노량진 쪽에서도 이루어지는 데가 있고, 뭐 구이시장 같은 데는 자이 엘라로 이미 지어졌고, 그 대치동에도 대치 클래시아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오피스텔로 해가지고 지어졌는데, 뭐 이런 것들은 주택 가지고 계시더라도 상가를 매수하시는 거니까 좀 부담이 덜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포트폴리오 다각화 면에서 한번 보실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번 뭐 그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건축 재개발하면 주택을 많이 보시는데, 역시나 상가 쪽도 좀 공략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주연 연구원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서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뭐 덧붙이거나 약간 수정할 사항은 우리 김인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대표가 아니고 직원입니다. 그걸 다 수정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김인만 대표님께서 그 아는 분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30억짜리가 40억이 됐다, 낙찰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경매 시장에 그런 근린 상가, 그 꼬마 빌딩 같은 거 나오면은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매매 시장에서 그렇게 볼 수 없는 것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매매 시장에서 워낙 이제 시크릿하게 이제 거래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약간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그런 근린 상가,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그 감정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감정을 할 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근린 상가나 이런 것들 매입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게 뭘까요? 뭘 보고 근린 상가를 내가 이거를 얼마에 사야겠다는 거를 계산하시나요? 바로 수익률이죠. 근데 경매로 나오는 것들은 그 감정 평가를 할 때 그 수익률 계산을 안 해요. 원가법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 얼마, 건물 가격 얼마, 그리고 인근에 거래된 사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수익률을 거의 대비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가서 조사해 보니까 뭐 이제 50만 원 나올 것 같다는데 월세가 뭐 100만 원 나온다더라. 그러면은 우리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나오면 낙찰가율이 상당히 좀 높긴 합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경매로 요즘에 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이 신통계획 구역에 있는 빌라 이런 것들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거기에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통계획 구역으로 아무리 지정이 되면은 프리미엄이 높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런 프리미엄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정책에서 이제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서 이쪽으로 좀 더 이제 관심이 많이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 아까 이제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은 그렇게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뭐 부동산 등기정보광장에서 이제 매월 경매 신청 건수를 발표를 해요. 근데 임의 경매 건수나 강제 경매 건수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동향을 살펴볼 때 우리가 흔히들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2021년도에 영끌족이 매수했던 매물들이 곧 있으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기미는 사실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버티고 있다는 뜻이죠. 버티고 있고
뭐 특례보금자리로는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 2년 정도 버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못 버티는 게 이제 경매로 나올 가능성은 크죠. 예전보다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대폭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늘어난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2부 토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김 소장님이 조금 추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하셔서 마이크 오늘 말 조금 하기로 하셨는데 그러게요. 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박수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 그 김예린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씀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현장 분양 현장 이렇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시행사들도 힘들고요, 시공사들도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할인되는 물건들이 나오길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컨택을 하고 분석하는 데가 건설사, 시공사는 이제 대형 건설사인데요. 사실 적자 보면서 짓고 있어요. 최근에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깡패처럼 문 닫아버리고 뉴스 나오는 것처럼 대기업이 우리 돈 안 올려주면 못해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적자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하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뭐 예전에 다 완판이 됐고 상가가 몇 개 남아 있는데 그런 상가들이 이제 땡처리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분양가 대비 뭐 40% 50% 이렇게 나오는 물건들이 저는 앞으로 나오리라고 봐요. 그러면 분양 상가는 저는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분양가 대비 한 40% 30%에서 더 40% 이상 할인되는 물건이 나온다면 저는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 대체제로 우리 연끌하신 분들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많이 들어갔는데 최근에 굉장히 힘들어요. 아파트도 힘든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더 힘들겠죠. 그러면 지금 건설사들도 주거용 오피스텔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게, 분양은 끝났는데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분양 받으신 분들이 입주를 꺼려하거나 입주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급매물이 나오거나 뭐 아주 낮아진 그런 마이너스 분양권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세보다 특별히 더 내려가는 물건들이 있다면 관심을 좀 가져도 되겠다. 우리 건축비 따져보면 건설사들이 적자 보고 짓는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지으면 이 가격에 못 나온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을 잘 활용을 해서 이 기회에 낮게 나오는 물건들은 저는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그 물건을. 예, 여기 뭐 자주 뵙는 분들 있고 그러면 그런 상품들이 나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안면 트신 분들하고는 그런 물건을 좀 공유하는 것도 나눔의 자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2부 흐름하고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봤던 시장들이라면 이제 3부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거래를 많이 하셨고 실무를 하고 계시는 여기 전문가분들이 대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역시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